27세 수연이 작은 원룸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3년을 사귄 남자친구 민호와의 미래를 꿈꾸며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며칠 후 절친 지혜에게서 온 문자는 더욱 잔혹했죠. 민호랑 함께 있어 미안해. 임신 6주차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버림받은 수연. 하지만 10년 후 그들 앞에 나타난 수연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벽 6시 작은 원룸의 화장실에서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죠. 27세의 수연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임신이었죠.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거울 앞에 선 수연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엄마가 된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민호와 3년을 사귀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종종 나누곤 했죠. 민호는 평소에도 아이들을 좋아했거든요. 함께 미래를 꿈꿀 때면 항상 가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연은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로맨틱하게 말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말할까요? 여러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민호와 평소 자주 가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민호는 평소처럼 유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수연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죠. 수연은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행복할 거라고요. 파스타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가 와인을 따르려고 하자 수연이 손으로 잔을 가렸어요. 오늘은 안 마실래? 민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몸이 안 좋아?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민호야, 나 임신한 것 같아.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멈춰버렸죠.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은 민호의 반응을 기다리며 애타게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넘어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정말 확실해?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어요. 뭔가 떨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응, 병원에서도 확인했어. 벌써 6주 됐대. 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을 바라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레스토랑의 따뜻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수연은 혼자 남겨진 테이블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연인들은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불안해져서 화장실로 가서 민호를 찾아봤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봐도 민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죠. 수연은 그제서야 민호가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물론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망치듯 사라져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택시 안에서 수연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뭔가 잘못 전달된 걸까? 아니면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걸까?
그 다음 며칠 동안 수연은 민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집으로도 찾아갔지만 민호는 피하기만 했어요. 회사에도 갔지만 민호는 출장 중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수연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절친한 친구 지혜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수연아, 미안해. 나 민호랑 함께 잠시 여행을 떠나. 돌아오면 다 설명할게. 수연은 그 문자를 읽고 나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믿었던 남자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가 함께 자신을 떠났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아이와 함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수연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수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후 혼자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수연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구로구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수연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죠. 임신 9개월 수연은 홀로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도 혼자 다녔고 출산 용품도 혼자 준비했어요.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수연에게 힘을 주었거든요. 드디어 출산일이 왔습니다. 수연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진통이 시작되자 수연은 홀로 견뎌야 했죠. 병원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혼자예요. 수연의 대답에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수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을 느꼈죠. 태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태평하고 온화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수연은 진짜 혼자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밤에 태훈이 울 때면 수연도 함께 울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힘을 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임신 중에는 아르바이트라도 했지만 이제는 태훈을 돌봐야 했거든요. 수연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던 경험을 살려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작은 부엌 테이블에서 구슬을 꿰고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태훈이 잠든 사이사이에 조금씩 작업했어요. 처음 만든 액세서리는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기법을 공부하고 조금씩 실력을 늘려갔죠. 온라인 쇼핑몰에 소량씩 제품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연은 꾸준히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작업하면서 수연은 생각했어요. 태훈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다. 3개월 후 수연의 액세서리가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많지 않았지만 수연에게는 희망이었죠. 태훈이 돌이 지나면서 수연은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액세서리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템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육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 용품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시중에 나온 제품들이 너무 비싸기도 했고 성분도 믿을 수 없었어요.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작은 부엌에서 천연 재료로 베이비 로션을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실패작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섞이지 않거나 냄새가 이상하게 나기도 했죠.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장품 제조법을 공부하고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갔어요. 몇 달 후 수연은 자신이 만든 베이비 로션을 태훈에게 사용해봤습니다.
태온의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거면 될 것 같아. 수연은 맘카페에 자신이 만든 베이비 로션 후기를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제작 과정도 공개하고 성분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진실한 후기를 보고 관심을 보이는 엄마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집에서 만드신 거예요? 화학 성분 없이도 이렇게 촉촉할 수 있나요?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용기를 내어 소량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개 정도만 팔렸지만 직접 사용해본 고객들이 지인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했죠.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수연은 태온을 돌보면서도 밤마다 제품을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태온이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거든요. 태온이 두 돌이 되었을 때 수연의 한 달 매출은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연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태온을 위해서라도 더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태온이 3살이 되면서 수연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베이비 로션만이 아니라 다양한 베이비 용품을 개발하고 싶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태온을 보면서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말이죠. 시중에 나온 베이비 용품들은 대부분 수입품이었어요. 가격도 비쌌고 성분도 복잡했습니다. 수연은 생각했어요. 엄마가 직접 만든 안전한 제품이면 어떨까? 수연은 본격적으로 천연 베이비 용품 제조에 뛰어들었습니다. 베이비 샴푸, 베이비 크림, 베이비 오일까지 다양한 제품을 시도했어요. 작은 부엌에서 매일 밤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태온이 잠든 후 새벽까지 작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제품이 분리되거나 냄새가 이상하게 나기도 했죠.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화장품 제조 관련 강의를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도 빌려 공부했어요. 모든 것이 태온을 위한 일이었죠. 6개월 후 수연은 마침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천연 성분만으로 만든 베이비 샴푸였어요. 태온에게 직접 사용해보니 거품도 잘 나고 자극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됐다. 수연은 자신만의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제품 제조 과정부터 성분 설명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무엇보다 솔직한 후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숨기지 않았어요. 이 제품은 보존제를 넣지 않아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거품이 시중 제품보다 적게 날 수 있어요. 이런 솔직한 설명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습니다. 맘카페에서 수연의 제품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화학 성분에 민감한 아이를 둔 엄마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죠. 정말 천연 성분만 사용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수연은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성분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런 정성이 통했습니다. 첫 달 매출이 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주문이 늘어나자 수연은 더 이상 원룸에서 작업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작업실을 얻기로 했어요. 태온은 어린이집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수연은 그 시간에 전념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포장부터 배송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거든요. 수연은 첫 번째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엄마였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아직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은데. 첫 번째 직원이 걱정했어요.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패할 수 없어요. 수연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수연은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했죠. 수연은 디지털 마케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섭렵했어요. 태훈이 잠든 후 매일 밤 마케팅 공부를 했습니다. 때로는 새벽 3시까지 공부하기도 했어요. 엄마, 왜 늘 컴퓨터만 봐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태훈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중에 태훈이가 원하는 걸 다 사줄 수 있게 말이야. 수연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만 명을 넘었고 블로그 방문자 수도 매일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후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우리 아이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순한 제품이에요. 다른 건 못 써요. 이런 후기들이 새로운 고객을 불러왔습니다. 6개월 후 수연의 월 매출은 3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거구나. 하지만 수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태훈이 4살이 되었을 때 수연은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확장하고 직원을 5명으로 늘린 거예요. 사장님, 너무 빨리 확장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놓치면 안 돼요. 수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수연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천연 베이비 용품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어났고 수연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태훈이 5살이 되었을 때 수연의 회사는 연매출 1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예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태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태훈이를 위해서야. 수연은 태훈을 안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과거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태훈이 6살이 되면서 수연의 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베이비 용품에서 시작된 사업이 키즈 브랜드로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연은 더 큰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구로구에서 강남구로 옮긴 거였죠. 10명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태훈은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태훈을 위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업 확장에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고 새로운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낮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어요. 수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소문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더 체계적인 마케팅이 필요했어요. 수연은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젊은 마케터였지만 실력은 뛰어났어요. 우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새로운 마케팅 팀장이 제안했어요. 엄마가 직접 만든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제품에만 집중했는데 브랜딩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시작됐습니다. 수연의 스토리를 전면에 내세운 거였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시작한 브랜드.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안전한 제품. 이런 메시지들이 많은 엄마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어요. 수연이 직접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인기를 얻었죠. 태훈도 가끔 영상에 출연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 엄마가 만든 크림이에요. 정말 부드러워요. 태훈의 순수한 모습에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네요. 엄마를 닮아서 똑똑해 보여요. 이런 반응들이 수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6개월 후 수연의 회사는 월 매출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수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언젠가 과거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였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안업체 직원이 물었습니다. 과거에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대비하고 싶어요. 수연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연은 사설 탐정도 고용했습니다. 민호와 지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성공 소식을 듣고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태훈이 7살이 되었을 때 수연의 회사는 큰 도약을 했습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대기업 반열에 오르신 거예요. 직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수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뿌듯했어요. 연매출 80억 원을 달성했을 때 수연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일으킨 성공 창업가.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방송 출연 제의도 여러 건 들어왔어요. 수연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몇 개만 출연했죠. 엄마, 텔레비전에 엄마가 나왔어요. 태훈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태훈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당연하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수연은 태훈을 꼭 안았어요. 이 모든 성공의 이유가 바로 태훈이었거든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과거의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때가 오면 수연은 늘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대응해야지. 태훈이 8살이 되던 해 수연의 회사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베이비 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수연은 더 큰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고급 빌딩이었어요. 50명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였죠.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10년 전에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래된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죠. 수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태훈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수연은 태훈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원했거든요. 엄마, 우리 회사가 정말 커졌네요. 태훈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래, 태훈이 덕분이야. 엄마가 태훈이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거든. 수연은 태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수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과거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보안팀장님, 개인 보안을 더 강화해 주세요. 수연은 보안업체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위협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수연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을 통해 민호와 지혜의 근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었고 지혜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빚도 많이 늘어난 상태였죠. 수연의 성공 소식을 듣고 언젠가는 접근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태훈이 9살이 되었을 때 수연의 회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이 결정된 거예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상장 기업이 되시는군요. 임직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어섰어요. 수연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기업 CEO가 된 거였죠. 엄마, 신문에 엄마 사진이 나왔어요. 태훈이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어요. 그래, 우리 태훈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당연하죠.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수연은 태훈을 꼭 안았어요. 이 모든 성공의 의미가 바로 태훈이었거든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수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과거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보안팀장님, 개인 보안을 더 강화해 주세요. 수연은 보안업체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위협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수연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을 통해 민호와 지혜의 근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었고 지혜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빚도 많이 늘어난 상태였죠. 수연의 성공 소식을 듣고 언젠가는 접근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태훈이 9살이 되었을 때 수연의 회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이 결정된 거예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상장 기업이 되시는군요. 임직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어섰어요. 수연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기업 CEO가 된 거였죠. 엄마, 신문에 엄마 사진이 나왔어요. 태훈이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주었어요. 그래, 우리 태훈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당연하죠.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수연은 태훈을 꼭 안았어요. 이 모든 성공의 의미가 바로 태훈이었거든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수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과거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법무팀장님, 개인 보안 관련 법적 대응책을 더 강화해 주세요. 수연은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상황을 대비하시는 건가요? 과거에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어요. 수연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훈이 10살이 되던 해 수연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마침내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수연은 10년 전에 그 약하고 절망적이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CEO였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연에게는 이제 자신과 태훈을 지킬 완벽한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훈이 10살이 되던 어느 날 수연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지혜가 드디어 나타난 거였어요. 그들은 수연의 성공 소식을 접한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회사 대표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과거에 버린 여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수연이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지혜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민호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태훈이는 내 아들이잖아. 법적으로도 친부고. 며칠 후 민호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연과 관련된 물건이나 증거가 남아있는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지혜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상자를 꺼내며 물었어요.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하지만 민호는 이미 상자를 열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수연의 손글씨로 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여기 있어? 민호가 지혜를 추궁했습니다. 지혜는 어쩔 수 없이 백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이가 그때 너한테 전해달라고 준 거야. 언제? 왜 지금까지 안 줬어? 그때는 우리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라서.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호는 서둘러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과 편지, 그리고 친권 포기 각서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민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잠깐 이거 봐. 민호가 친권 포기 각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내가 서명을 안 했네. 지혜가 다가와서 봤습니다. 정말이네. 수연이 서명만 있고 내 서명은 없어.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법적으로 나는 아직도 태훈이의 아버지인 거잖아. 친권을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계산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태훈이는 내 아들이야. 그럼 수연이 재산의 상속권도 있는 거 아니야? 상속권? 당연하지. 태훈이가 수연이의 유일한 상속자인데 나는 태훈이의 친아버지잖아. 친권도 포기하지 않았고. 민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지혜도 점점 그 아이디어에 빠져들었어요. 그럼 태훈이를 통해서 뭔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 민호가 더욱 계산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태훈이의 친아버지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면접교섭권이나 공동양육권 같은 걸 요구하고.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거지. 내가 태훈이를 포기할 테니까 대신 돈을 달라는 식으로. 민호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돌았어요. 지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가능할까? 가능할 거야. 없어도 해봐야지. 수연이가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우리한테도 나눠줄 수 있잖아. 민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이조원 회사 대표한테 100억 원만 줘도 그녀에게는 푼돈이지.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수연에게 접근할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요구할지 말이죠.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척해야 해. 민호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태훈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야. 만약 수연이가 거부하면? 그럼 법적으로 압박하는 거지. 친아버지 권리를 주장하고 언론에도 알리고. 민호의 목소리에 비열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이가 유명한 사업가가 됐으니까 스캔들 터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지혜도 점점 그 계획에 동조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태훈이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어. 민호가 더욱 계산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라고 말하면 태훈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 사람의 대화에는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후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수연의 돈에 대한 욕심과 그것을 얻기 위한 계산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태훈이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태훈이를 이용해서 수연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민호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동안 고생한 만큼 이제는 우리도 좋은 일 좀 생겨야지. 며칠 후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값싼 변호사였지만 친권과 상속권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친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친부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면접교섭권이나 공동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럼 그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건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 한다면 합의금 형태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얼마나 될까요? 그건 협상에 달렸죠. 하지만 수십억 원 단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척하면서 접근한 다음 자연스럽게 아버지 권리를 주장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요구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민호와 지혜는 수연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어요. 로비에서 수연과 마주친 민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나 그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 수연은 냉정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뭐로 왔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후회하는 것처럼 들리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지혜도 나섰습니다. 수연아, 우리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수연은 두 사람의 모습을 차분히 관찰했어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짜 반성한다면 1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사과하는 이유가 뭔데? 수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답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내 인터뷰를 봤어. 혼자 태훈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했어. 그래서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수연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아버지 역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말이야?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동안 태훈이를 위해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 이제라도 태훈이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 뭔가? 수연이 비웃듯 물었어요. 응,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 말이야. 민호의 말에서 점점 계산적인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반성해서 온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을 노리고 온 거라는 걸 말이죠. 재미있네. 수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졌다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뭐? 진짜로 돈이 필요해서 온 거 아니야? 수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수연아, 우리 진심이야. 그럼 제안이 있어. 수연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짜 태훈이를 위한 거라면 돈 같은 건 언급하지 마. 그냥 아버지로서 태훈이를 만나고 싶다고만 해. 민호와 지혜는 당황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민호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태훈이가 소중하다면 돈은 상관없잖아. 그런데 왜 계속 교육비, 생활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수연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수연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결국 돈 이야기네. 수연이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더 솔직하게 말해봐. 정확히 얼마를 원하는 거야?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태훈이의 친아버지야.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달라는 거지. 수연이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그게. 며칠 후 민호와 지혜는 다른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수연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자 이번에는 법적 압박을 가하기로 한 거였어요. 민호는 정식으로 작성된 친권 주장서와 면접교섭권 요구서를 들고 수연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을 10년 동안 못 보게 한 것도 모자라서 친아버지 권리마저 무시하는 건가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윤수연 대표님, 자신의 성공만 생각하지 말고 제 아들의 친아버지 권리도 인정해 주세요. 소란이 커지자 수연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수연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여기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이유가 뭐야? 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태훈이의 친아버지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러 왔습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내 사무실로 올라와. 그런 이야기는 사적인 공간에서 하는 게 좋겠네. 수연의 회장실에 도착한 후 민호는 가져온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작성한 정식 친권 주장서야. 수연은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태훈이와의 만남이야. 하지만 만약 그것이 태훈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친권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어. 단,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준다면 말이야. 결국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보상? 얼마를 생각하고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00억 원 정도면. 내가 완전히 태훈이의 삶에서 사라질게. 100억 원? 수연이 되물었어요.
민호는 수연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거부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했거든요. 그럼 이것부터 봐. 수연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자 여러 서류들이 나왔어요. 너희가 태훈이를 버렸다는 증거들이야. 첫 번째 서류는 민호가 수연과 헤어질 때 지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수연이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호와 지혜가 해외여행을 다닌 기록들이었어요. 수연이 혼자 임신 기간을 보내는 동안 태국과 일본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민호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연과는 완전히 끝났다. 아이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한 내용들을 증언하는 서류들이었어요. 네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가 친권 포기각서에 서명한 위조 서류였어요. 이건 위조야. 민호가 소리쳤어요. 위조? 수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필적 감정도 받았고 증인도 있어. 내가 직접 서명한 거야.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자신은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지만 수연이 이렇게 준비해온 걸 보니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10년 동안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어. 수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혹시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 봐서. 지혜도 충격에 빠졌어요. 수연아, 우리를 미행한 거야? 미행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어. 언젠가 너희가 돈을 노리고 나타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수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수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의 현재 재정 상태야. 카드빚 2억 원, 대출 5억 원, 월세 3개월 연체. 민호와 지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태훈이가 걱정되어서 온 거라면 왜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연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경비팀장님, 제 사무실로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법무팀장님도 함께요. 곧 경비팀장과 법무팀장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 회사와 제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수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녹음도 다 되어 있고요. 민호와 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녹음을 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미 법적 대응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무고, 협박,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민사소송 준비 서류입니다. 법무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서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호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200억 원이라고? 네, 저희 대표님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수연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나는 관대한 사람이라서 조건을 제시해 줄게. 민호와 지혜가 조마조마하게 들었어요. 첫째, 지금 즉시 이 건물에서 나가. 둘째, 다시는 우리 모자에게 접근하지 마. 셋째, 수연이 돌아서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울을 떠나. 서울을 떠나라고. 지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내가 이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봐. 너희가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 거야. 수연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어. 하지만 거부한다면. 수연이 법무팀장을 바라봤어요.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수연아, 우리가 그때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수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너희는 10년 전에 나를 버렸고 지금은 내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해. 용서할 수 없어. 수연은 경비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출입금지 명단에 등록해 주시고요. 경비원들이 민호와 지혜를 애워쌌어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민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마지막은 없어.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지 마. 민호와 지혜가 끌려나가면서 수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고로 태훈이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나.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키우려고. 너희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말이야. 문이 닫힌 후 수연은 법무팀장에게 말했어요.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해 주세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 할지도 모르니까요. 네, 대표님. 그리고 정말로 고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들을 법정에서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다만 확실하게 차단만 해줘. 그날 오후 민호와 지혜는 놀라운 소식들을 연달아 받았어요. 민호가 지원했던 회사들에서 모두 거절 통보가 왔고, 지혜가 알바하던 카페에서도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준비해 주세요. 건물을 재개발한다고 하네요. 민호와 지혜는 그제서야 수연의 진짜 힘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이 도시에서 그들이 발붙일 곳을 없애버릴 수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 민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태훈이와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겠어.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마. 이것이 마지막 경고야. 마이너스 수연. 민호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지만 소용없었어요. 게임은 이미 끝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수연은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태훈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훈이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태훈이가 밝은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10살이 된 태훈이는 키도 많이 자랐고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똑똑한 아이로 성장해 있었어요. 우리 태훈이 많이 컸네. 수연이 태훈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미국에서는 뭘 할 거예요? 태훈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우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엄마는 미국 사업을 확장할 거야. 그리고 수연이 태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더 평화로운 곳에서 살 거야. 평화로운 곳이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곳 말이야. 태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어렸지만 최근에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수연은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이 도시에서 그녀는 가장 큰 배신과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공도 일궈냈습니다. 엄마, 한국이 그리워질 거예요? 태훈이가 물었어요. 응. 수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워할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추억을 만들러 가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 수연은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밤낮 없이 일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완벽한 복수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태훈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태훈이는 자신감 넘치고 똑똑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엄마, 저 자랑스러워요. 태훈이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뭐가?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게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수연과 태훈이는 맨해튼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펜트하우스에 정착했어요. 수연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태훈이는 명문 국제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던 태훈이가 수연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수연은 태훈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정말 행복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수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던 과거를 딛고 일어나 성공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려던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배신과 상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과 굽히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수연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